제가 어디 이렇게 강연을 가거나 그러면 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첫 번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이 양자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양자 기술은 들어보면 공상과학 같이 들립니다. 근데 그 양자 기술이 공상과학 같이 들리는 이유는 양자 물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양자 물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왼쪽에 있는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분은 양자 컴퓨터를 만들면 그 고전 컴퓨터보다 환상적으로 빨리 돌아갈 거다라는 얘기를 맨 처음에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살아가실 때는 물리학자들의 멘토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강의하실 때면은 동료 교수들도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무도 양자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닐스 보어라는 분은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저분이 이제 양자역학 현 체계를 만드셨습니다. 저분도 양자물 이야기를 듣고도 제정신인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대가 형님들이 뭐 모른다 그러면 뭐 저 같은 사람은 물론 뭐 양자역학 안다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죠. 그 주로 이제 양자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이 근본이 되는 양자 물리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또 이제 골치 아프고 기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가 양자 물리를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좀 넣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조르주 쉐라가 그린 이제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뭐 이런 그림인데 이걸 점묘법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점을 찍어서 그린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이제 여인의 치마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인데 저거는 사실 이제 잘 확대를 해보면 어쩌면은 이제 빨간 점과 파란 점을 교대로 찍어서 보라색을 낼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걸 멀리서 보면 그런 보라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작은 벌레가 하나 붙어 있다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대개 생명체라는 게 자기 몸에 비례하는 거리를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너무 작은 걸 잘 보거나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잘 보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쓸데없이 이제 그 정보 처리하는데 에너지가 다 드는 거죠. 그래서 저 벌레는 이 멀리 있는 이 총천원색 물체들을 못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니까요. 멀리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원자 크기의 작은 점들을 못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 벌레가 보는 것은 무한히 펼쳐진 2차원 보라색 평면뿐이거든요. 그러면 색을 한 가지만 본다는 것은 색을 못 보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벌레는 그럼 우주라는 것은 2차원의 단색이야.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우리가 들으면 아주 웃깁니다. 근데 저 벌레가 왜 그런 웃기는 주장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도 자기의 제한된 경험을 전 우주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오만을 부려서 일반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틀린 결론을 내리고 웃기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인간은 어떻습니까? 김수환 교수님은 이제 스케일이 달라도 다 복잡성이 늘 나타난다 이런 목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저는 물론 다른 목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비슷한 감동이 혹시 있으실까 하는 건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목적은 뭐 명확하죠. 우리가 이 우주 전체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적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세상이라는 것은 그 피크닉장 거기에 있는 거기에 붙어있는 작은 벌레가 경험하는 세상 거기에 비해서 더 넓지 않다 이런 거죠. 근데 세상이 굉장히 크거나 굉장히 작거나 그러면 그 세상을 지배하는 물리 법칙은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물리 법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를 우리는 항상 그런 세상까지 다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세상에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거죠. 속도가 너무 크거나 느리거나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크거나 작거나 하면 굉장히 다른데 뭐 제가 여기다 이제 점으로 하나 이렇게 표시해봤습니다만은 뭐 조만한 우주에서 조만한 경험 가지고 있는 정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얘기 같은 걸 들으면 거기에 이제 말하는 토끼, 고양이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저 세상에서는 저런가 봐 하면서 이런 동화 즐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양자 세계 얘기를 들으실 때도 아 그냥 저 세상 얘기는 그런가 봐라고 이제 받아들이시고 얘기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이해 안 되는 게 뭐 양자역학뿐이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양자 물리가요. 처음에 나왔을 때 물리학계를 엄청나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양자역학이 이제 처음에 1900년에 나와서 1930년도까지 형성이 됐는데 이 당시를 기술하는 책이 조지 가모브라는 사람이 쓴 게 있는데요. 이분이 훌륭한 학자입니다. 그 빅뱅 이론 초창기에 기여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물리학을 뒤흔든 3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아마도 이 모든 물리학자가 비록 양자 물리의 그 연구를 하고 있지 않아도 이 양자 물리에 의해서 새로운 진리가 발견되고 새로운 발견이 이제 뭐 새로운 진실을 또 찾아내고 이런 형성되는 과정을 아주 흥분과 기대를 가지고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리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화학도 양자 물리 덕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즘 화학 실험실에 가보면 뭐 온통 분석기기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거 전부 다 양자 물리 덕분에 발명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양자 물리가 없었으면 화학 실험실에서 지금도 아마 그 과학자의 모습이라고 하면 하얀 가운을 입은 이제 과학자가 뭐 한 손에는 빨간 액체가 들은 플라스크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파란 액체가 든 플라스크 들고 가운데 비커에 부으면 뭐 흰 연기 일어나고 아마 이런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화학은 결합에 대한 학문인데 그것에 대한 결합에 대해서 경험 법칙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런지를 원리를 알려주게 됐고요. RNA, DNA를 다루는 생명공학도 양자 물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렇게 기초 과학이 양자 물리에 있어서 완전히 변했으니까 뭐 그 과학의 기반을 둔 공학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재료공학, 전자공학들이 다 그런데 특히 뭐 전자공학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레이저, 반도체 이런 것들은 그 반도체로 만드는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저런 것들은 우리가 이 양자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인간이 발명할 수 있었던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저 덕분에 이제 우리 주변에 전자공학 기기에 둘러싸여 살고 있죠. 뭐 그리고 이제 원자폭탄 같은 것도 결국 이제 양자 물리 덕분에 발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물질 문명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고 우리 정신에도 꽤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양자 물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핵심이 어떤지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요. 양자 물리에서는요, 이런 물체가 이쪽에 있는 상태와 저쪽에 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첩이란 게 뭐냐, 무슨 말인가 하면 파동에서 쓴 얘기인데, 파동에서 저희가 이제 피아노를 도미소를 한꺼번에 치면 아름다운 화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도 소리 파동, 미 소리 파동, 솔 소리 파동 세 개가 중첩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파동이 합쳐지는 현상을 그냥 중첩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도를 치면 이 공기가 1초에 470번 진동하면서 그게 전파돼 나가고, 미를 치면 뭐 500 몇십 번, 솔을 치면 뭐 700 몇십 번 이렇게 이제 진동하면서 전파돼 나가니까 진동하는 상태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체도 여러 가지 다른 상태가 중첩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눈에 왜 이런 거 안 보이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싶죠. 그랬더니 양자 물리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우리가 안 볼 때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가 우리가 보는 순간에 이 가운데로 오는 건 아니고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에 하나를 딱 결정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뒤로 돌아서서 이렇게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는 돌멩이가 저쪽에 있는 상태와 이쪽에 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가 제가 돌아보는 순간에 어느 한쪽에 딱 결정해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이해가 되시면 제정신이 아니신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냥 간단히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설을 세워가지고 계산을 하면 계산이 예측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양자역학이요. 그러니까 원자폭탄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기 전에는 중첩돼 있다가 제가 보니까 중첩이 없어지고 한 군데만 생겼다.
그러면 제가 관측함으로 해가지고 상대의 이 물체의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학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관측하는 외부 세계는 우리의 인식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기본 믿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무지개가 57도에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로 되어 있는데, 친구가 볼 때는 뭐 20도 각도에 뭐 보나파트 노즈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다든가,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은 진실은 연구할 가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제가 안 볼 때하고 볼 때 물체의 상태가 달라지고, 또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왼쪽에 나타났지만 제 친구가 볼 때는 오른쪽에 나타날지도 모르거든요. 실제로 확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관찰을 저나 제 친구만 합니까? 고양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볼 때마다 다른 진실이 나타나면 도대체 뭐가 만든 거냐. 이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주 과학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얘기가 아니고 아인슈타인에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이 예정한 대로 조화롭게 세상이 흘러간다, 이런 결정론이 있고, 그런 결정론이 있을 때는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제 논란이 옛날부터 오래돼 왔을 텐데, 근데 과학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뉴턴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뉴턴식을 풀면요, 어떤 물체 하나 있으면 이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시간의 함수로 완벽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뉴턴 법칙만 잘 풀면 이 물체가 과거 100만 년 전의 모습도 알 수 있고, 어디에 있었는지 1000년 후에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에 대해서 뉴턴 역학을 다 풀 수 있으면 100만 년 전에 공룡에 있던 시대의 모습도 알 수 있고, 1000년 후에 우리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인간은 물체가 2개를 넘어가면 풀지 못합니다. 뉴턴식을. 식은 완벽하게 있는데 3개만 돼도 못 풀거든요. 근데 우리 몸만 해도 뭐 몇십 쪽에 되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고,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예정조화사라고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리법칙, 뉴턴 법칙 같은 거를 신의 의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주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데 인간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얘기를 주장하는데 아주 딱 좋은 것 같은데, 카오스가 나오니까 이게 왜 북경에서 나비가 이제 날개짓을 하면은 뉴욕에서 뭐 이제 폭풍이 인다, 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기 상태가 조금만 달라도 결과가 굉장히 복잡해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초기 상태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 세상 모든 나비의 날개짓을 다 알 수 있고 모든 초기 상태를 알 수만 있으면 폭풍이 일지 아닐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건데, 거기다가 양자물리가 들어가면서는 기술적인 한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초기 조건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우리의 미래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신조차도 알 수 없다. 뉴턴 법칙이 아무리 정확해도 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나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론 같은 데도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물리는 이런 물질뿐만 아니라 현대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양자물리가 처음 발명되고 한 30년 정도 지나면서 현대 문명의 퀀텀 점프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60년 정도를 이제 제가 이제 암흑기라고 썼는데, 그 다음에 르네상스에 대비해서 암흑기라고 썼는데요. 이때가 양자물리가 암흑기인데 저때 양자물리가 이용 안 했느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현란하게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현대 문명을 좀 일으켰고 원자폭탄도 만들었고 했는데, 근데 아까 말한 뭐 존재냐 인식이냐 뭐 결정론이나 이런 얘기를 따져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바쁘니까. 원자폭탄 만들라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양자물리 아버지 보호가 양자물리는 완벽하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닥치고 계산이나 열심히 해, 그랬습니다. 그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계산을 열심히 해가지고 현대 문명을 일으켰는데, 이때 이제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그 유명한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EPR 패러독스라는 거는 그 양자물리 내부의 그 모순점을 지적한 그런 논문이었고, 배례부등식이라는 거는 뭐 존재냐 인식이나 이런 철학적인 문제를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실험실에서 증명할 수 있는 부등식의 형태로 만들어 갖고 내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의 실험적인 증명이 따라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스페란 사람이 벨이란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부등식을 실험으로 증명해 보겠소. 그랬더니 이 벨이 당신 정규직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EPR 패러독스의 E는 아인슈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아인슈타인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피지컬 리뷰는 저 당시엔 제일 좋은 학술지였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거기에 그냥 실어줬습니다. 근데 이 벨이 쓴 저 논문, 벨의 부등식 논문은 다 퇴짜 맞다가 4번 그 간행되고 폐간된 그런 학술지에 간신히 실리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연구할 수도 없고 연구한다 그러면 이제 직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 아스페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저런 걸 하겠다 그러니까 그 정규직이 되려면 좋은 논문 많이 쓰고 그래야 되는데 실험에 성공하기도 어렵고 실험에 성공해도 뭐 간신히 이제 폐간된 학술지에 실려 갖고는 정규직이 못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 정규직 된다며 하시오라고 이제 충고를 해준 거죠.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말 안 듣고 이 사람이 결국 실험했거든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저분이. 이제 이게 제가 해피엔딩이니까 물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작년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 3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제 이분입니다. 양자 물리가 나오고 30년 지나서 문명의 퀀텀 점프가 한번 생기고 그동안에 암흑기가 좀 있다가 존재나 인식이나 이런 이상한 문제를 잘 따지다 보니까 아주 이상한 그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양자 기술인데요. 뭐 정말 중첩 이런 거 이상한 거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들은 전부 다 공상과학 같이 들리는데 이 기술이 나온 지 한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문명의 두 번째 퀀텀 점프를 목격할 시점에 거의 와 있습니다.